예, 자료집 먼저 6쪽에 보시면 실태조사의 개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사를 좀 했고요. 대상자는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하시는 분들, 경비 노동자 대상으로 좀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지역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양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7쪽의 목적은 아무래도 경남 지역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우선 목적으로 했고, 두 번째 고용안정 어떤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세 번째 최저임금과 관련 실태 어떻게 변하는가는 내용으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10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시면 총 49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거주 지역을 본다면은 창원이 35.3, 김해 18.1%, 그 다음에 진주, 통영, 양산 순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무 지역도 아무래도 창원, 김해 이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령을 보면 평균 연령이 64.9세, 65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 방식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수령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연령대별 분포를 보시면 60대가 352명으로 72.1%, 그 다음에 70대 이상이 82명, 16.8% 이런 순으로 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고용 현황과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겠습니다. 경비노동자는 2.6%가 입주자 대표자에 의해 어떤 직고용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86.6%가 외부업체 고용, 즉 경비 용역이나 위탁관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3쪽에 용역업체 및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경비노동자 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업체 변경 시에 기존의 경비노동자 대부분은 재고용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5.2%가 저는 재고용되고 4분의 1 정도는 일부 재고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좀 나왔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시면 경비노동자 정년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정년 규정이 있는 곳은 절반에 좀 불과했고, 정년 규정이 있는 곳의 평균 정년은 67세로 좀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경비노동자를 생각하는 적정한 정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였지만 정년 규정 없이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58.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년 규정에 대해서는 70.75세, 약 71세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소속 사업장 경비노동자 연령 변동에 대해서는 변화한 경우에 부분은 인원이 감축됐고 평균 1.67명 정도 감축된 것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쪽에 이런 감축의 주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많이 좀 지적했습니다. 46.2% 좀 지적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노동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직에 지원한 계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나은 노동조건에 좀 취업을 하게 됐다라는 의견이 51.5%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자료 18쪽에 보시면 24시간 교대제가 약 406명이 응답을 했는데 약 84.1%가 24시간 교대제로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형태의 근무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약 10개월 정도로 1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계약 기간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1년 동안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최근 1년 내 근로계약 기간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좀 답을 했고, 계약 기간이 변한 경우 연장된 것보다는 단축된 경우가 좀 더 많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부당한 재계약 거부나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당 해고 경험은 없다라는 응답이 96.4%로 좀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별 비중에 대해서는 대체로 표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업무를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방법 및 안전점검 업무가 가장 컸고, 동시에 분리수거나 주변 청소, 주차관리 등등 여러 업무들이 많았다. 결국 이거는 경비업법상 경비노동자에 시킬 수 없는 업무 비중이 총합 70%가 넘는 이런 설문이 조사가 됐다 보입니다. 22쪽에 보시면 노동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근로시간 등 보면 1 근무일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평균 주간의 경우에 16.5시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간에는 13.5시간 일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휴게시간은 주간의 경우 약 7.1시간, 야간의 경우는 약 5.2시간 조사가 되었습니다. 23쪽에 1 근무일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자료처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24쪽에 작년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휴게시간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19.8%가 휴게시간이 증가했다, 대신에 3.6% 정도는 휴게시간이 감소했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25쪽에 휴게시간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휴게시간을 확대해서 인건비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소속 사업장의 휴게 공간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료 28페이지에 사업장에 별도 휴게 공간이 있다고 답을 했으며, 그중 64.9%가 지상에 별도 휴게 공간이 있는 것으로 좀 설문조사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연차 휴가 사용 규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9쪽에 보시면 21.1% 응답자가 연차 휴가 사용이 어렵고 대신 연차 수당을 받는다고 이렇게 좀 답을 했으며, 6.2% 응답자가 휴가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 또한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은 휴가 시 대체 근무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보면 많은 부분이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 또 본인이 일당을 주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각각 35.1%, 23.6%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사용 규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자료 31쪽에 법정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8.7%만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고, 50.4%가 기존대로 근무를 하되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신에 40.8%는 근무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당도 받지 못했다는 설문 답변도 있었습니다. 32쪽에 명절 당일 근무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1%에 좀 불과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33쪽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월 평균 임금이 조사에 의하면은 469명이 세전 21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35쪽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가, 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92.3%가 치료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병원 진료, 요양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51.4%가 본인이 진료 요양 비용을 부담했다고 답을 좀 했습니다. 상당수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36쪽에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인격무시, 포원, 구타 등의 폭력을 경험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7쪽에 보시면 응답자 중 4분의 1인 23.5%가 경비 노동자로 근무할 총 기간 중에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등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경험을,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쪽에 보시면 처우 개선 활동 당사자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4.5%, 거의 4분의 3 정도 이렇게 나왔다 보고요. 당사자 단체 또는 노동자 활동 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분의 1 수준인 65.9%가 노동 권익을 도모하는 당사자 단체나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 인원 감축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여준 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관리비 부담 때문에 진행이 감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지자체의 어떤 보전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료 44쪽에 보시면 현재 경찰청의 경비업법 적용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경비업법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후에 법이 시행이 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업법 문제는 일정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경비 노동자들이 감시적 노동자 승인으로 해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이거는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경비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용 불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의 경우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보고 1년 이상의 계약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등의 어떤 기준 마련이 지자체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휴가 시 대체 근무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또 말씀드린 경비 노동자들의 어떤 적정한 인력, 세대수나 단지별 동수, 총수 이런 걸 조사해서 적정한 인력이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한 병원 치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과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많은 조사가 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산재 승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 지역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노동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 우리 경시 풍족 또 사용자와 노동자가 좀 명확하지 않은 지형적인 고용 구조 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비정규직 센터에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그 욕설, 또 폭행, 뭐 인격 무시, 폭언, 이 경험을 했다는 분이 23.5%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고용 안전 및 인권 보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용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만들어서 처우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아파트 단지 그 안에는 그 경비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청소 노동자 또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기술직 노동자, 관리소장까지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 갑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담아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도지사의 책무를 좀 했습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또 노동자의 적정 보수 지급, 또 노동자의 처우 개선, 인권 존중,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방식이, 앞서 이 실태 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크게 좀 구별이 되는데, 결국 고용구조는 자치관리가 몇 %냐가 가장 핵심인데, 이게 지금 조사 결과 한 12.6%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쪽에 지원을 좀 해서, 저희가 어차피 경남도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걸 전환하는 쪽을 집중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고용 구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좀 공동주택 안에 담았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입주자 대표이가 되는데 반해서 고용을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나니까 용역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실태 조사에서도 지금 평균 근속 기간이 10개월, 1년도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책. 그래서 저희 조례 자체에다가 공동주택 이걸 자치 관리하는 경우, 또 의무 관리 대상이 지금 현재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는 주택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 소규모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입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무 관리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용 구조 자체도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스스로 결의하는 쪽에도 그쪽에 지원을 좀 집중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고용 안전 및 권리 조례에 관련된 권리 구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게 이 권리 구제 문제가 지난 10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시행 시점은 내년도 4월 21일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했던 이 경비 노동자에 대한 규정, 이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 노동자가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내용하고 경비업법에 규정한 경비노동자의 업무 내용을 좀 차이합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걸 공안입법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경비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도 경비노동자로서 규정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이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법에 신설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폭언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이 사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는 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고요. 개별적인 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폭력에 관한 형사법에 의존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뭐 부당 해고를 했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을 이제 적용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법 안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독특한 구조, 고용 구조에 맞는 처벌 조항은 지금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다 찾아서 좀 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그 사용자 외에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할 수 없도록 이게 사실은 권고를 좀 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해주면 이게 금지가 가능하지만 저희는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노동자가 입주자 모든 분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다시피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관리 주체나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이 업무들이 지시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입주자 개별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을 간섭하게 되는 상황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지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 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조례 안에 직접 업무 지시를 노동자에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그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데 이 부분도 소위 이제 공동주택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법률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또 공동주택 노동자의 계약 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인 경우, 또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용역이나 위탁회사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때 고용 승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소 운영 및 노동자 주도 협의체 구성 문제도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운영을 통해서 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담 조사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의 주도해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스스로 처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경비 노동자, 주로 이제 경비 노동자를 지금 이 상정해서 지금 이 조항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은 지난번 토론이 또 도의회에서 시행했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성실하게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몇 차례에 있어서 개정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실제 공동주택법 안에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구조를 제대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테면은
고용 승계를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법으로 좀 담아달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 내년 1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되는 시점과 발맞춰서 도의회 차원에서 공동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좀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흡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현재 조례로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좀 더 말씀을 주시면, 이미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이 조례에 좀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조례 발의 제정 이후라도 또 개정을 통해서 그걸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조례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동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족하게 된 거는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실태와 노동 상황, 근로 상황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 지역이 참가를 했고 서울에서 4군데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가했던 각 지역의 사업 단위들이 함께 좀 연계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11월 달쯤 돼 가지고 국회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각 지역의 경비 노동자 당사자들이 335 참가를 해서 함께 결과를 듣고 거기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한 결과 어떤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 권리 선언 이래가지고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아주 경비 노동자들 다수가 절박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 이런 걸 좀 여기에 나와 있는 고용 안정이나 회계실 문제나 뭐 이런 관련해서 그걸 채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해서 올해를 내다보면서 사실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경비 노동자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목소리를 모아서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뭐 작년의 경우에 올해 있을 총선 이런 걸 내다보면서 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숫자에 관계없이 모이자, 만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쭉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해를 넘기면서 사실 코로나 상황이 전개돼 가지고 생각만큼 진행을 못하고 또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서 해를 넘기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나 또 아니면 이제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단체의 이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전국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서울에는 이제 참가 단위가 조금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또 서울 사업단 이렇게 해서 이제 양측으로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변화들이 있었죠. 코로나 와중에서도 어쨌든 경찰청에서 하반기부터 또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내년부터 이래가지고 이제 경비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것이 이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고 그 와중에 5월달에 강북구에서 최희석 경비 분이
주민 갑질을 때문에 자살하는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경비 문제가 말하자면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로 또 아주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회 문제로 이렇게 좀 떠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사업단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좀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 당사자, 즉 입대위 대표나 또 관리소장들이 모여 있는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쪽하고 우리 이제 사업단위 당사자 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뭐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서 사업단이 나서 가지고 당사자 관계 회의를 몇 차례 전개해서 결국 그 법안을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법안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연장선상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조례란다. 시행령, 이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논의를 또, 내년부터 아마 또, 2차 아마 그 협의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또, 산하 이제 각 지자체 단위에서 경비 문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인권 보호 문제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흐름이 이제 조례 제정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국 많은 곳에서 이제 조례 제정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 이거는 내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 개정 문제와 조례 이런 걸 또 제도 정비를 통한 또 제도 변화를 통한 어떤 그런 좀 강제력 또 아니면 사회적 어떤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비 노동자들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의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또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좀 목소리를 모아내고 또 단결된 힘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이런 또 축이 활동을 또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매월 이제 한 달 모임을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그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4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거의 절반 정도 자치구에서 지금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계속 지금 확대돼 나가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고 이것도 아마 내년 말까지 아마 계속 확대돼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과 더불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의식 개선 어떤 이런 사업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 또 경비만이 아니고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비와 청소 이런 분들 또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관리소장님들도 그쪽 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원이 한 2, 3만 되는데 그 평균 재직 기간이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아파트 노동의 그 현실이 굉장히 좀 매우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사회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고민이 사실 이제 아파트 이제 각 그 지역의 사회단체나 아니면 이제 센터 이런 데서 이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단결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또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아파트 단위에서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분들과 또 입대위가 서로 이제 마주 앉아서 좀 모든 문제를 드러내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아마 지역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활동 방식은 이 아파트가 갖는 특성, 어떤 이런 조건 때문에 매우 창조적으로 하여튼 뭐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그 주체부터가 아주 이제 참 정년 퇴직 이후에 제 인생 이모작 노동을 하는 이런 이제 노인 노동이 주축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는 데가 이제 다수 주민들이 사실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이런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존 사업장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주민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특성이 매우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지자체나 또 이래 주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 형성과 또 이제 도움, 연대, 또 뭐 나아가서 압력, 어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활동들이 전개되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서 어쨌든 지금 한 반 정도 지금 지역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 말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서울사업단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노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부터 같이 좀 공동 사업으로 또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좀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쭉 이제 살펴본 결과 민주노총 안에서 그래도 뭐 아파트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현재 이제 아파트 현장을 노동조합이 아직 활동하고 있는 이런 노조를 확인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지역노조 또 아파트의 특성상 그런 지역노조가 적절하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우리 서울사업단의 논의 끝에 서울지역 노동조합하고 같이 이제 어쨌든 이 공동사업을 축적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노동조합으로 전환해 가는 것을 내다보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같이 이제 공동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이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이 과정은 매우 좀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중부 지역에 거기 이제 과천, 안양, 뭐 군포, 뭐 어왕 이런 쪽인데, 거기 이제 경기 중부 비정규센터가 주축이 돼서 이제 그 지역 네 군데를 조직해서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도 보면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되게 마찬가지지만 그 지자체, 특히 의회, 지역 의회의 역할이 매우 하여튼 큰 역할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입대위, 주민들 대표 이런 쪽하고 접촉을 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또 현실 인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좀 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광범위하게 어쨌든 이 노동자들을 만나 나가고, 또 그 성과를 모아서 협회를 이렇게 좀 임시적으로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또 달라지겠지만, 그 기간까지 임시적으로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협회를 건설했습니다. 또 이제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 경비 사업을 한 지가 여러 해 됐는데, 거기는 하여튼 무슨 이름을 조금 독특하게 하던 지어가지고 무슨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여튼 지어가지고 안산 단위 차원에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온 거는 사실상 이제 경비분들의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입대위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그 역량을 축적해가는 이런 과정, 또 사회적인 어떤 힘과 연계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 어떤 이런 것들이 매우 그 중요한 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에 어떤 경비 문제를 필두로 해서 아파트 노동의 문제가 상당히 그 빠르게 그리고 매우 그 크게 지금 말하자면 비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흐름들이 그동안에는 뭐 아주 소수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빠르게 아마 이것이 어쩌면 전국적인 어떤 그런 조직으로 또 노동조합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역에서 노동조합들도 이때까지 사실 민주노총도 이 경비 문제는 조직화의 제일 하여튼 뭐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사실은 치부해 왔는데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제 민주노총 단위들도 이 문제를 어쨌든 중요한 의제로 조직 과제로 이렇게 좀 설정하고 힘을 좀 배치를 하고 또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업단이 아직도 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언제까지 사업단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전국적으로 경비와 아파트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어떤 그런 조직 건설 아마 이런 것이 될 때까지 아마 계속 같이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 경남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선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도 의원님 와 계시는데 역할이 굉장히 저는 뭐 크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민주노총 경남본부하고 긴밀한 협력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노동자 조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경기노동자 조직하기 위해서 일해오신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우리 정찬호 센터장님 모시고 예,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PPT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노동자들의 모습을 연달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아파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광주시의 사례에서 찾아봤습니다.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도 묵묵히 참아야 하는 현실. 갑질을 막겠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아파트 안에서는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조례로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조례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 보호에 나선 광주시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1,1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광주광역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2017년 광주광역시 북구였습니다. 구의회가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소한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쉼터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 안아서 이에 따라 광주 북구는 근무 환경 개선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갑질 논란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2018년 광주광역시의회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광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장이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개선할 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빛고을 경비원 연합회가 출범해 광주 지역 경비원의 20% 정도인 8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갑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아무런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발자식한 이후에 비정규직 센터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죠. 더불어 협의체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둬 권리구제 상담과 사용자와의 조정,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 등 법적 권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정책 연구 개발, 실태 조사, 그다음에 노동 상담을 통한 법률 구제 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단체 조직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각종 교육이랄지 문화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주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협약은 입주민 대표와 아파트 노동자 대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참여합니다. 현재 광주시에 상생협약을 맺은 아파트는 16곳. 자치단체는 상생협약 아파트에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TV를 보고 최희석 경비아저씨 그분이 처우가 열악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체결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사례가 서울시와 경기 고양으로 확산하며 경남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단체에서 아파트의 상가까지 포함한 청소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에 나섰고 자치단체 의원들도 조례 방향과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까지 포괄해서 그리고 관리소장도 사실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해서 이 좀 지원도 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력도 하고 이런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누군가에게 가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되는 아파트.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가 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떼려는 경남의 아파트 노동자 보호 대책.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좀 뜻깊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센터 좀 스피드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센터 개소가 13년 10월에 개소를 했고요. 처음에 상담자 사무실 찾아오신 분 중심으로 해서 초동지체를 좀 형성을 좀 해봤어요. 아파트가 2-3개 단지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이런 자기들 현안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센터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다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 구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초창기 경험이 한번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 실태조사, 그러니까 오늘 400여 명 그 실태조사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돌면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연락처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경기초소를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강주가 지금 4,039명인데 2,500명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의 다 찾아가서 직접 동의 받고 해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언론에 보도를 탔고, 그 다음에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번인데 2번 했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광산구 구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지, 광산구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경비원 이렇게 하면 3번 실태조사를 한 그런 그 형식이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각 구별 간담회를 조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경남도야 기초시가 한 3개? 5개? 예. 그러면 5개로 나눠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5개 구, 이렇게 해서 쭉 구청 일자리 경제과에서 협조합니다. 이게 민주노총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경남도 비정규직 센터에도 왔습니다 하고 공문 갖고 가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묘하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쭉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담회를 조직을 할 때 저희 센터에 담당자 한 명이 쭉 돌게 되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저희 센터 직원들이 오전 근무 마치고 오후에 전부 다 아파트 세팅 해가지고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간담회를 할 때 최소한 한 120개에서 150개 아파트 단지를 들려요. 초소가 아파트당 서너 개씩 있잖아요. 다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면 한 20-30분 걸리고, 짧은 경우는 한 10분 걸리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직화의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해서 구청 회의실, 그러니까 어디 한쪽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각 기초지자체 시청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청 회의실을 잡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야유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서로 한 자리에 모여야 되잖아요. 초소별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언제 만날 기회도 없어. 그래서 쉬는 날 한번 야유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야유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경비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2회, 3회 갈수록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대부분 저 가을에 이렇게 11월, 10월에 갔거든요. 왜 안 가냐고 전화 오신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선거 누가 출마하려고 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면은 버스 한 10대 정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점심 식대, 기타 비용 이러저러 들어가면 최소한 한 1,200~300만 원 그 소요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래서 초창기에는 이 1회 때는 초소를 다 방문했어요. 근데 2회 때부터 이제 수관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 알아서 접수가 들어와. 같은 동료들 같이 모시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혹시나 다리라도 삐게 되면 여행자 보험까지 거기까지 배려를 합니다. 만약에 사태 다리가 삐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비정센터 주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비용, 근데 일부는 아마 통영시나 뭐 이런 거제시 이런 데 가면 그 경비원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과나 이런 데서 뭔가 사업 예산이 한 몇백만 원씩 있더라고요. 노사민정 이런 데.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노총은 노사민정 안 가는데 저희는 일부러 갑니다. 왜? 저 돈 받아내갖고 행사하려고. 비정센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비 내외가 소요가 되는 것을 그렇게 일부는 구청에서 지원금, 거기서 버스 2대 대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기타 추진했었던 각종 사업들 초우 증언대를 해서 언론에 좀 환기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실태조사 저희가 지금 4회째 최저임금을 해년마다 그 주요 직종 5대 치아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마트, 그 다음에 식음료, 그 다음에 경비원, 청소미화원 이렇게 주요 한 5개 직종을 뽑아가지고 5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준수율이 어떻게 됐는지 이 변화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그 자료인 것 같고 최저임금위원회 강주 토론회 왔을 때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그 추이를 분석해가지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정규센터 입장에서는 최저임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 군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되어 있는 준수 운동이랄지 이런 지점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들여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문화사 광주 이러저러한 영화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 비엔날레, 5.18 이런 것까지 단체 관람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행사를 자주 하게 되냐면 좀 자주 얼굴을 봐야 서로 좀 누군지 그리고 또 이런 행사가 있고 한번 우리 가보세 한번 우리 힘 한번 모여보세 이런 기초를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각종 행사들을 자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 센터에 약 20% 정도 그 노동 상담 비율이 높아져가죠. 연평균 대략 한 250에서 300건 정도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오거나 또 직접 오거나 또 이제 일부는 저희가 직접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중재하기도 하고 또 용역업체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대의 회장님을 별도로 접촉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등장하고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저희들이 사례를 주변에 알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강주 경비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비정규센터에 일단 문의를 해보고 움직이자 이런 분위기가 점차 형성이 돼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연락처 회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500명을 달달이 문자 메시지 한 번씩 띄웁니다. 뭔 행사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경비업법 이러저러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면 그냥 찍혔다라고 해서 그냥 전화 오신 분들이 오전 내내 불이 터져요. 한 막 20-30톤씩 그 전화번호가 찍혔으니까 그거 어디냐고 전화하신 분부터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하신 분들까지 해서 오전 내내 전화가 불이 나는 거죠. 문자 메시지 2,500통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업. 아까 그런 간담회랄지 야유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꼭 10분이든 30분이든 일부러 현안 문제랄지 앞으로 방향,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꼭지를 잡아가지고 진행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교육 간담회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 사무실 노무사님이 정리해서 퇴직금 뽑는 방법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급여 또 연차수당 이렇게 한 서너 가지 핵심 그 경비원들의 주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경비원 단체의 간부들 워크샵 같은 거 진행해서 조직 운영의 원리랄지 또는 회의 그 기법 이런 내용들까지 진행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관리 양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지 작업 아파트에 나무 베는 작업을 경비원이 해야 되냐 어때야 되냐 이런저런 논란이 좀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다 보조 내지는 다 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차관점을 둬가지고 그 경비원 중에 거의 그 종원관리사 비슷한 실무를 띄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호평이 있더라고요. 8회 주 2회 해가지고 2달 동안 한 20명이 이 강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2분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뭔 기능이 뭐 있냐 이 교육을 받았다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채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못 모이니까 좀 다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 그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초부터 한번 이렇게 직접 접촉면을 좀 늘려보자 라고 해서 자체 제작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경비사업단 서식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담당자 한 명 있긴 하지만 1139개 단지에 아파트 경비원 4,000명을 다 만나서 배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비원 단체 임원급들을 저희가 한 부당 4,000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교통비 쪽으로 음료수 하나 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첨부를 하게 되면 기본 400만 원이 들어가죠. 하나 배포할 때 음료수 값이 뭐라 해갖고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3번을 배포를 하게 되면 4, 3, 12 1,3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부 하긴 하지만 실제 접촉면을 경비원 단체 임원분들이 움직이고 다니면서 만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뭐 행사 있으면 언제 좀 모여봅시다. 직접 움직이시라. 이런 기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산 없으면 사실 뭐 실태조사야 뭐 도의회에서 하나 필수 목적 사업비로 때려갖고 이거 하십시오 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조직화 사업이나 각종 문화행사 사업은 내부에 예산이 실제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노총에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좀 줘. 천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민주노총 없어요. 자기 일 바빠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 경비원 사업 조직화 하는데도 일반 노조 뭔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일반 노조는 그냥 옆에서 짐이 됩니다. 짐. 강주에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라린 경험이 좀 있는데 어쨌든 센터에 예산과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센터가 잘하기 위해서 뛰어보고 거기 주체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강주에서 저희들이 한 3, 4년 동안 뛰면서 그 결론을 좀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이걸 했는데 실내여가지고 적었죠. 안 그랬으면 강주에서 최소한 버스 한 5대 대절해가지고 한 100여 명 올라가자. 그렇게 준비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 행사가 안 되고 실내로 대피문을 인해서 인원이 축소돼서 숫자가 많이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중층적으로 그 진행되고 접촉면을 넓혀야만이 뭔가 다음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게 시의회에서 저희들 이러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8년 4월 달에 고용자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가 바로 그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인건비하고 예산을 주시오 라고 해서 9월 달에 추경이 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 가지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인건비하고 사업비까지 딱 확정이 좀 되니까 이제 좀 날개가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도 좀 전투적으로 좀 이게 공세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년마다 확정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하고 플러스해서 6,400만 원이 이 경비원 사업만 해서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강주시는 비정규 조직화 지원 사업비가 17년도부터 편성이 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정규센터가 움직이면 사업주 쪽에서 왜 도나 시 관련된 단체가 한쪽 편만 드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희도 초창기에는 13년도 센터 해갖고 한 2년 가까이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시시하고 겉으로 어디 조직화 사업에서 만난다 교육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일절 위협에 보고도 안 했고 사업비도 거의 그쪽으로 쓴 사업비가 거의 없어. 그냥 개인적으로 내 돈 털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조합 노동 3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숨어서 해야 될 권리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당시에 시의회 지금 진보당 정의당 이쪽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진보 시의원이 의회에 그 제기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딴 거죠. 그래서 내려줬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까지도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결과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전번에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서울시 관계자가 강주시 이래저래 좀 모아서 좀 올려주라 라고 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조직화 사업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자, 이제 좀, 그러나 계속 좋은 길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좀 조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숫자가 좀 적어서, 진행이 중단됐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좀 급했죠. 노동조합을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이제 50명 가입을 시켰는데, 일반 노조에, 좀 연령대랄지 너희랑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이 도저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그럼 일단 보류하자. 보류하고 일단 우리가 중간 다리를 좀 할 테니까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방향 전환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저럴 하지만 이런 조직화를 하기 위한 초동 주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무조건 이거 없으면 우리는 평생 비용센터가 문 닫을 때까지 이 일을 해도 똑같은 일만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각오 속에서 초동 주체 형성에다 방점을 찍었죠.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이 경변 일자리 협의회 출범으로 모아졌고요. 그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분들을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면담 간담회를 해서 처음에 한 10여 명에서 AB적으로 20명이죠.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월 1회 이런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18년 학대에서 각 조별로 50명 이상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식당에서 모이는데 이제 너무 적어. 이런 홀을 하나 빌려야 돼요. 여기 초동주택까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결성 과정이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준비위원회가 됐고, 그 다음 11월, 12월 달에, 가입해서 출범을 하기 시작했고, 2년 전에, 창립총회에서 A, B조 각 100여 명씩 참석하는 창립총 12번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국 최초여가지고, 언론에 좀 대서특별히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쪽 분들이 저희들이 전노협 시절이랄지 또 어디 노동조합 하나 만들려면 주체들의 어떤 운동성이랄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학습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완장 하나 차니까는 180도 변하는. 그래서 또 예전에 직장 생활에서 이러저러 했었던 분들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내부 센터하고 갈등이 협의회 대표진하고 갈등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센터에 인건비랄지 사업비를 다 우리를 주라. 그럼 이제 뭘 하려냐. 그러니까 수익사업 하겠다. 뭐 이렇게 돌아가고, 그건 이제 저희들 제껴버리고 시의원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시장 만나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과 비용을 투여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이거 뭔 꼴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불려가가지고 거의 지원했던 인건비 끊어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왜 이런 복잡한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면 공무원들한테 한번 찍혀버리면 끝나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런 환경이 그런 잘못 생각 갖고 있는 이런 지도부들이 일부 올라와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난관이 등장을 했다. 근데 이제 다수의 흐름들은 이러저러한 환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저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흐름이 이제 다수 또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저희 센터가 거기하고 플러스해서 다시 재조직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러저러한 과정에 막 사퇴하고 뭐하고 이런저런 거 있었는데 좀 많은 생각들이 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면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 시스템에서 싹 관리되고 거기서 제끼든지 뭐가 되는데, 권익단체 협의 이거 만들어 놓으면 딱 만들어 놓는 순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기업의 사장처럼 생각을 해요. 일반 사기업의 회장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 끝받아 나는 시장 만나야 돼.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 돈 따로 돌아다녀요. 돌아볼 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협의회랄지 권익단체랄지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할 때 그 내부에 어떤 활동가가 박혀 있거나 또는 그런 분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잠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대중적인 사업을 쭉 진행했습니다. 시청에서
마스크 8,000매를 둬가지고 1인당 2장씩 해서 배포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 쪽에서 수당 드렸고, 그 다음에 소식지,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요즘 또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비원들 좀 희망 잃지 마라 하면서 책 기증을 170권 기증을 해줘갖고 저희들이 아파트 단위를 쭉 돌면서 초소에 갖다 드려요.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책을 읽든 안 읽든 간에 어쨌든 책 한 권씩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러저런 취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회 측 대표단하고 이러저런 사업들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 대표단을 새로 또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새로 또 띄운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쪽의 활동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현안 문제 관련해서 누구를 입대일을 상대로 교섭을 할 거냐, 아파트별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저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제기를 했고, 입대일, 주택관리사, 용역업체, LH, 노동청, 우리 센터까지 해가지고 한 10대 명이 한 2시간 정도 이런 테이블을 좀 가져온 적이 있어요. 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그 경비원 대표를 노동조합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노동청에서 그런 단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청도 적극 중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화두를 던졌는데 노동청에서 미적미적 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입대이나 용역업체에서 거기 내가 왜 가 이럴 줄 알았더니 노동청에서 봅시다 하니까는 다 오더라고요. 상황이 좀, 그래서 현안 문제나 이런저런 것을 단기계약 뭐 이러저런 내용을 갖고 또 뭐 재계약 문제 시 뭐 이런저런 것들을 꼭 우리가 일반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이 아니더라도 그런 유사한 형식의 이런 거 상층 단위에 이걸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각 아파트별로 내린다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뭔가 좀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으로 좀 직결만 좀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생협약, 지금 아까 이제 여름에 취재로 오셨을 때 10몇 개였고, 지금 현재까지 28개 아파트가 체결했습니다. 쭉 이제 저희가 체결을 할 때도 그냥 대표들 앉아갖고 사인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런 게 아니고 근무하신 분들 전부 다 모아주라고 합니다. 다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협약식 체결 끝내고 나서 입대 회장님이나 소장님 잠깐 빠지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애로사항 한 번 더 토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연락처 다 해소해가지고 오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저런 내용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LH 쪽이랄지 이런 데는 자기 실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투다입니다. 입대 회장 눈치 봐야 되고 또 용역업체하고 연결돼 있어갖고 이런 협약 체결도 일반 아파트가 쉽게 응하지 않아요. 저희 28개 중에서 한 20여 개가 LH 관련되고 나머지 일반 아파트 한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포상 좀 하자. 100만 원 내에서 뭐 페인트비랄지 놀이시설 뭐 개보수비랄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지금 협의해서 제 내년도에 시즌2를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 송은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종사자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뽑아보니까 광주 시내 전수조사 관리소장이 966, 전체 이제 인원수를 뽑아봤어요. 전체 1202명이고, 이제 다른 통계 여기 양이 많아서 실치를 못했는데, 이 관리소장 정기소 회계 여기 이분들도 무기계약 내지는 정규직으로 된 분의 비율이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고, 전체를 싹 합쳐갖고 보니까는 97.5%가 비정규직, 계약직입니다. 2.5% 정도만. 이게 아파트 강주 시내에 1202명이라면 기아자동차하고 구모타이어
두 개의 제조업 공장을 합친 조합원 수에 맞먹는 규모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파트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 저도 적극 찬성하고 맞다. 그 다음에 조직화 사업도 민주노총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아파트 경비에서 출발을 하지만 일단 거점 확보를 해놓고 전체 종사자들의 조직화랄지 그 권익 실현을 어떻게 할 건가. 자, 이 구상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저분들의 이래저런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10여 개 문항을 가지고 전체 다 덮었습니다. 1139개 아파트 단지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2021년입니다. 내년 초에 저로 재정을 그냥 간담회를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이 전수조사 상생협약 이렇게 하면서 모았던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격리 회계, 전기 설비, 청소 이분들 따로따로 저희가 소모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조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저하고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둘이 앉아갖고 작성해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조례 내용의 깊이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끝내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뭐까지 기획을 하고 있냐면 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참여하고 이런 조례입니다 라고 그 내용까지 해서 홍보까지 하면서 그 조례가 땅땅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시 단위에서는 가능한데 경남도 차원에서 너무 넓어가지고 좀 다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러저러한 그 토양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동조합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에 다 이걸 다 깔아놓습니다. 경비원들 만나고 단체 대표자들하고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 아니면 안 됩니다. 노동조합 가야 됩니다. 노동조합 가야 됩니다. 자, 내부 조직의 분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노동조합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교육 내지는 홍보를 내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상반기에 이러저러한 문제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로 한번 담가볼 그럴 구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관련된 사업들이 일반 노조에서 이제는 이제 한 5년 정도 했던 이 사업 기반을 광주 일반 노조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동조합하고 3자가 협의를 좀 쭉 하면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쪽에는 퇴직자들, 전노협 시절에 뛰었던 그 선배님 그룹들이 퇴직해서 가끔 아파트 경비원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서려고 하는데 찾아가서 몇몇 분 불러내면 뭔가 새로운 틀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요. 또한 이러이러한 사업이 저희 센터나 한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넓어. 한 사업장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보단체랄지 지역의 여러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해가지고 뭔가 네트워크랄지 지원 대책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좀 더 급물살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쭉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 간담회, 처음에 간담회 할 때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홍보 권리찾기 이러저러한 내용, 이게 그냥 처소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쭉 해왔고요. 전라도 좋은말로 참말로 힘들어요. 여러 표현들 재미있기도 하고. 자, 간담회 쭉 가졌던 장면입니다. 구청에서 여기는 소구청, 그 다음에 증언, 조우 증언대 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초동 주최 만드는 거예요. 식당에서 몇 명 안 모였잖아요. 점점 불어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한 1년 하면서 그 초동 주최분들이 또 모시고 오니까는 이렇게 식당이나 비좁은데 할 수가 없는 이런 기반이 있어서 협의회 발족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야유회.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거의 제 손깍 잡고 70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거 자기가 처음이다. 손을 꽉 잡고. 그러니까 저희는 선거 뭐 절대 그거 아니다. 이야기를 쭉 했고 초창기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는 왜 올해는 안 갑니까? 이렇게 올 정도로. 그래서 이런 대중사업이 어쨌든 중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뭔가 신뢰도 생기고 한번 좀 해봅시다. 못해봅시다.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예. 출범할 때 만들었던 요 카피가 아주 굉장히 회의 한 10개 뽑아갖고 회의를 거듭했는데 당사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 예. 창립총회. 네, 언론에 쭉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단지로 해서 한 2만 부 찍어서 전체 아파트 단지에 우송을 하게 됩니다. 한 10여 장씩.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부족한 아파트 단지는 자기들이 출력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정원관리사 교육했던 거고, 예, 소식지. 예, 그러니까 요 소식지 내용에 지난 한 해 동안 쭉 했었던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강주판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었던 거죠. 예, 이제 상생협약, 예, 상생협약 쭉 했고,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노동청, 예, 그 간담회 했었던 거. 이렇게 의외로 이 간담회가 이후 노동조합에 좀 그 단체 협상 할 수 있는 좀 그런 하나의 테이블의 성격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생협약 그 체결했던 거. 이렇게 어쨌든 뭐 대표 2명만 앉아갖고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모이시라 해요. 쌓이는 장면도 보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이제 돈이 있으면 끝나고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예. 이제 언론에 이제 저희가 한 20개 모아가지고 한번 발표를 좀 했었던. 예. 실태조사 아까 예. 요 실태조사 계속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그 위탁 관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3년 후에 조사해 보면 또 틀려집니다. 또 근무 시간, 또 휴게 시간 막 그런 저런 것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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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었는데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와 토론은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혹시 토론자분들이나 이렇게 질의나 아니면 건의 관련해서 뭐 말씀 주실 분 있으면은 일반 노조에서 오시는 분 예. 그러면 그 토론해 주신 분 세 분 그리고 보고해 줄 우리 김준 팀장님 좀 돌아가면서 짧게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예. 그 혹시 그 공동주택 종사자 뭐 관리공단 이런 연구는 안 해보셨나요? 관리공단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 담은 것은 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책들의 계획을 위반하고 그걸 진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생활 자체, 이 주민 생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지원하는 그 틀의 그 지원센터 안에 이 노동자들, 이게 공동주택과 관련된 노동자들이 좀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하게 되면 또 별도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그 센터 안에서 이걸 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전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 주셨는데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일정한 뭐랄까요, 그와 관련 관점들이 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이제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 쪽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든 함께하든 이걸 이제 그 향후에 그 내용을 고민해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열어놓고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사자 관리공단 문제는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권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으로 고용해서 일하고 시키고 있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지금 이 의식들이 주민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신분을 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제 한 단계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구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준 공무원의 성격을 띠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 문제가 대부분 이제 저희 강주가 소단까지 다 합쳐서 97%가 계약직 비정규직. 그러면 공단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규원 정년을 어떻게 할 건지 자 거기까지는 다 보장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랄지 이런저런 거 1년 쪼개기 자 이거 다 보장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초우 개선이랄지 고용 문제나 이런저런 것이 공단으로 편성이 돼서 입대이나 이제 입주민들 관리비를 그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연구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좀 이런 그 화두를 좀 던져봅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강동환. 은길관님은 그런다는 공동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비싼 고민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체로 기인하는 원인이 고용불안 문제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고용불안이라는 게 업체가 바뀌면서 공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센터장님은 중공무원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관련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다른 특사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어디서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인력은행 형식이든지 공단의 형식이든지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파견업체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 구조로 어쨌든 상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진행자가 이제 혈전 문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경비업법이 변경이 되어서 업무를 이제 감시단속도 업무 이외의 업무가 추가가 되면은 감시단속 업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주요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임금 관리비 부담에 이유가 발생하는 거죠.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요인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문제를 하면 되죠. 내년도에 당장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같은 이런 문제라고 고민들을 저도 뭐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고민들이 좀 돼야 될 거다 생각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와 노동자의 문제는 기존 실사하고는 달라졌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가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명확하고 노동자가 명확하고 이 관계에 있지만은 이제 오늘 언급된 내용 중에서 저희 연맹 산하 서식들이 많은데 연맹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게 대통령이 지역을 기반한 도입들이 있다. 결국은 이거는 노동자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역성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기존의 노사관계가 아닌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노동자뿐만으로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아까 이제 다 광주사를 보니까는 어쨌든 생각했던 모델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모델과 이상 방식으로 어쨌든 구성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주변에 여러 둘러싸고 있는 단체나 조직들의 협력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에 그걸 하고 어쨌든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공무자들 어떤 역할들이 누군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이제 기존의 노동자 같은 이런 형태도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광주와 같은 모델이 그야말로 광주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데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왠지 이 하셔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 고민들 좀 해주시고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겠지만은 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고민의 정도를 저도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도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체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 주체들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추동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조직들이 움직여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은 현재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도 감시 단속직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감시 단속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업무 내용이 감시 단속적 업무는 정말 적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감시 단속적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거꾸로 이제 이 제도 우리는 이제 고용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야기를 했지만 거꾸로 또 이제 노동자들이 감시 단속적 임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우에서 불이익을 거꾸로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을 좀 반영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감단직 승인에 대한 절차, 승인에 대한 기준 이 문제는 좀 별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이게 아파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문제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노동자들이 그 아파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가,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사용자성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자치관리로 하고 직접 고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면 비록 규모가 적지만 사용자성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좀 임무를 부여할 수가 있다. 책임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 자치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직접 고용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쪽에 지원책을 좀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정도까지니까 그렇게 좀 가고 법을 조금 좀 만들어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도 하거니와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거는 특수한 사업체도 아니고 그야말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같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거든요. 이 생활 공간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 자체의 질을 그냥 거기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최소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인데 이제 다른 문제하고 조금 달리 경비 노동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저는 이유가 고령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관리소장도 있고요. 또 뭐 회계, 또 기술직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고령 노동자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비 노동자만큼은 고령이거든요. 근데 이 고령 노동자가 지금 이제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의 분들에게 대해서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지금 저기 뭡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직접 계속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인데 거꾸로 이분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단기 계약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도 함께 좀 들여다보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조직화시켜서 이들의 이 권익의식을 좀 키워서 공동으로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을 하고 오히려 이제 조직화시키는 보조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시단서 저희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같이 똑같이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감시단서 업무에서 제외가 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될까 이걸 계산을 때려봤더니 1인당 66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장난이 아니죠. 월 66만 원 인상이 되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별로 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광주에서 저희 센터에서 3교대 그 인원 그대로 하고 3교대 근무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거의 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근무 시간 7시간 기준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 거죠. 이게 3교대니까 야간 근무 들어갈 사람들이 4명이 근무한다면 4명이 똑같이 야간 근무 들어갔는데 야간 근무자를 2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미 광주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몇 개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경비원 수를 줄이고 관리원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청소, 다른 분리수거 이런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인원은 그대로고 대신 이분들은 주간 근무만 하게 되는 거죠. 예. 경비원은 2사람은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얼추 좀 비슷한 현재 수준의 이런 금액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야간 근무를 아예 없애는 방법이 하나 등장을 해요. 초도 여러 개인데 만약 우리가 3명만 야간 경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간 근무 퇴근.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근무하고 오후 2시에 퇴근. 그다음 2시부터 밤 10시. 그리고 나머지 야간 경비 당직자 1명. 그러니까 뭔가 이 시뮬레이션 한 30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밑으로 하달을 해야 된다. 각 아파트에 현재 인원이 이렇게 근무하고 1안을 선택했을 시, 2안을 선택했을 시, 3안을 선택했을 시 이걸 내년 상반기에 모든 아파트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년 9월 25일부터 1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라 생각이 들고 만약 또 안 되면 1년을 더 유예를 해야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 속에서 경비원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 부담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윈윈할 수 있는 이 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모델이 아마 내년 뭐 이럴 정도면 서울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실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국토부 뭐 저희 그 이런 경기사업단 연구진하고 해서 그 모델이 내년 뭐 한 1, 2월 늦어도 이렇게 제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이 동의가 되는 방안이 나와야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강주는 몇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경비원들하고 회의를 좀 했는데 감시단도 업무에 빠지고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입주민 부담 가게 되면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이 인건비랄지 고용 문제가 이대로 유지되면 좋지 않겠냐 이 분위기가 80~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른 지역도 이 분위기는 특별히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더 나는 말씀이 예 맞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요것만 빼고 다 소독이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 조금 더 기대하지 못하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이제 금방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문제를 내다보고 지금 이제 저희도 사업단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부가 주관으로 해서 사실 이제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게 이제 경비 부분들이 이제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한 거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근무 형태가 아주 정근대직인 거 이제 24시간 맡기되 뭐 10시간 이상 아파트에 붙잡혀 있는 휴게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런 불합리한 걸 이참에 개선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용과 임금 또 이제 입주자 편에서 보면 이 관리비 인상 이 부담을 주지 않는 또 임금을 유지하는 또 정부나 사회적으로는 이 일자리를 고용을 유지하는 그 선에서 근무 형태의 어떤 변화 작업 시스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노동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오면 LHSH부터 상반기 정도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또 보완을 해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급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